7인의 공동체. 1974년 2월 중순 어느 날 나는 방을 옮겼다. 그동안에는 0.7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돼 있다가 일반 수들이 있는 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새로 들어간 방은 1.4평 크기인데 6명의 일반 수들이 있었다. 1.4평 넓이에 7명의 짐이 있고 화장실까지 있으니 여간 좁고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낮 동안에 앉아 있으면 한 방 가득 찼다. 문제는 밤이었다. 7명이 자기에는 애초에 무리였다. 하는 수 없이 한쪽 어깨만 마룻바닥에 붙이고 잠들었다. 하루는 오른쪽 어깨로, 다음 날은 왼쪽 어깨로 자는 시기였다. 그렇게 자는 잠을 칼잠이라 불렀다. 어깨를 칼날처럼 세우고 잔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칼잠을 자다가 잠시 어깨가 빠지기라도 하면 금세 자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옆에 앉은 채 자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밤중이면 오줌이 마려워도 자리를 잃을까봐 그냥 참았다. 내가 들어간 방 죄수들 중에는 접시 돌리기, 즉 사기꾼 2, 아리랑 강도 1명, 물총 강도, 즉 강간범 1명, 특수강도 1명, 부러진 칼, 즉 절도 1명이 있었다. 접시 돌리기 1명은 200원짜리 설탕 한 봉지를 홍콩에서 갓 들여온 아편이라고 속여 500만 원에 팔았다가 잡혀온 사람이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설탕 한 봉지를 샀을까 싶지만 그들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 속아 넘어가게 마련이라고 했다. 물론 속는 사람 자체가 법을 어겨서라도 떼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있을 때 한해서다. 그는 자기가 설탕을 팔아먹던 때의 과정을 소상히 일러주었다.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 교인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까지 곁들이며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3인조로 인천이 활동 무대다. 생김새가 신사 타입인 동료가 흰 가운을 입고 가슴께에 의학 박사 아무개란 명찰을 떡하니 붙이고는 인천 기독병원 부근에 대기하고 있는다. 한 사람은 아편을 팔려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아편을 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의 역할을 맡는다. 그는 이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척 인상을 보고 욕심 있게 생긴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꾀가 있어 보이고 욕심 있게 생긴 사람이지 욕심 없고 순진한 사람은 오히려 잘 걸려들지 않는다고 했다. 순진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 건수가 있다고 하면 내 형편에 그런 큰 돈도 없고 합당한 일도 아닌 듯하다며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얼굴에 꾀가 흐르고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사람은 큰 돈 벌 일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자기 돈이나 되는 양 척 달라붙는다고 했다. 두 배우가 한적한 길목에 서 있다가 행인 중에 돈품께나 있어 보이고 욕심기가 있어 보이는 행인이 나타나면 길 한모퉁이에서 판을 벌인다. 아니 여보, 이 물건이 도대체 얼마짜린데 탄돈 200만 원에 먹으려 드는 거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500만 원 내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은 대상으로 점 찍은 사람에게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면 사는 역을 맡은 쪽에서는
값을 조금만 더 얹어주겠노라고 사정한다.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러니 250만 원에 넘겨달라고 사정조로 말한다. 팔려는 쪽에서는 안 된다고 버틴다. 지나가던 행인은 크게 돈 벌 일이 터진 게로구나 생각하고 끼어든다. 그렇게만 되면 일은 다 된 것이다. 그가 대체 무슨 물건이냐고 묻는다. 홍콩에서 선원이 들여온 아편인데 잡히면 큰일 난다. 사려는 임자를 제대로 만날 수 없다. 임자만 만나면 2천만 원은 받을 물건인데 사람을 못 만나 이러고 있다고 능청을 떤다. 미스터 봉은 의심이 나서 묻는다. 그 물건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아편 임자는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노라고 일러준다. 그리고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함께 가서 확인하자고 말한다. 미스터 봉은 귀가 솔깃해서 그러자고 응답한다. 둘은 택시를 타고 인천 기독병원으로 간다. 아편을 사려는 사람 역을 맡은 동료가 먼저 가서 가짜 의사에게 떴다고 연락해준다. 의학 박사는 인천 기독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는다. 택시 타고 온 둘은 병원으로 들어가 품질 감정을 의뢰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느라 이방저방을 기웃거린다. 그때 화장실에 있던 의학 박사께서 의젓한 포옹으로 복도를 지나간다. 아편 주인은 박사 곁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품질 검사를 의뢰한다. 박사님은 아편을 받아들고 어느 방으로 들어간다. 얼마 후 박사님이 나와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한다. 이 물건은 순도 99%짜리 진짠데 우리 병원에 파십시오. 5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 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는 위험하니 우리 병원에 넘기세요. 이 말을 들은 미스터 봉은 그만 열이 올라 끼어들어 병원 측과의 매매를 방해하고는 아편 주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서둘러 돈을 마련해 사들인다. 3인조는 크게 봐주는 척하며 300만 원에 팔아 각자 100만 원씩 챙겼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왜 잡혔느냐고 물었더니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서 잡혔다고 했다. 아편을 사들인 그자가 다시 인천 기독병원에 가서 팔려고 했다. 병원에 가서 의학 박사 아무개를 찾으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덜컥 의심이 난 미스터 봉은 약국으로 가서 아편으로 속아 산 설탕가루를 조금 담아 품질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약사가 설탕을 뭐하러 검사하려는 거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미스터 봉은 놀라 포장을 뜯고 손가락에 가루를 찍어 혀끝에 대보니 영락없는 설탕이었다. 그제야 설탕 한 봉지를 300만 원에 산 줄 안 욕심쟁이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는가.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사기꾼 잡겠다고 인천 시내를 쏘다니다가 버스 안에서 이들과 마주친 것이다. 버스에서 또 한 사람 걸려들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여 승객들 인상을 살피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혁대를 질끈 잡으며 야, 이 사기꾼아! 여기서 잘 만났다! 하기에 돌아보니 미스터 봉이었다. 그 길로 교도소까지 들어온 것을 그는 못내 아쉬워하며 틈만 나면 말하곤 했다. 사람은 신분에 맞게 실이 살아야 돼야. 그날 택시를 탔어야 하는 건데 괜히 버스를 타 망했어.
그래서 그의 별명은 택시 아저씨가 되었다. 그를 부를 때면 이름도 죄수 번호도 사라지고 그냥 택시 아저씨로 통했다. 그는 재물 관리에 재간이 뛰어나 교도소 안에서도 암거래를 해서 200만 원을 벌어나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뛰어난 재간을 지니고도 옳지 못한 곳에 쓰니 교도소 드나드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운명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또 다른 사기꾼은 연탄재를 필름이라고 속여서 팔다가 잡혀온 사람이었다. 연탄재를 기막히게 포장해서 쌓아두고 맨 위에는 진짜 필름을 얹어 사기치는 것이었다. 거래할 때는 진짜 필름을 견본으로 보여주었다. 사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 물건 포장을 헐어 내용을 살피고는 좋은 물건인 줄만 알고 값을 치르려 했다. 돈을 헤아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형사가 느닷없이 끼어들어 이거 뭔 물건들이오? 하며 가운데서 하나를 쑥 뽑아 펼치니 연탄재가 나왔다. 일이 틀어진 줄 알고 재빨리 도망친다는 것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바닥인지라 잡혀 들어오고 말았다. 아리랑 강도란 노상에서 지나는 행인의 턱을 후려치고 쓰러지면 금품을 털어가는 강도를 말한다. 턱을 맞고 비틀비틀 쓰러지는 폼이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것과 흡사하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우리 방에 있던 이는 통산 47회나 아리랑 강도를 해서 5명은 턱이 부서지고 1명은 즉사케한 헤비급이었다. 물총 강도는 경기도 이천에서 산에 성묘하러 온 여중생을 덮치고 들어온 젊은이였다. 그의 공소장에는 14살 먹은 여중생을 묘지 앞에서 칼로 위협하고 시계바늘 3시 방향으로 범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택시 아저씨가 우리 방 실장이었는데 실장이 심심할 때면 그에게 묻곤 했다. 어이, 시계 방향 3시가 어느 쪽이지? 그쪽이 제일 맛이 좋은 쪽인가? 특수 강도는 범행 때 칼을 사용했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그는 담을 넘어 들어가 칼로 부부를 위협해 묶어두고는 챙길 것 다 챙기고 나서 통금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잡혀 들어왔다. 그는 기다리기가 지겨워 찬장에서 나폴레옹 코냑 1병을 발견하고는 이 술이 독한 술인 줄 까맣게 모른 채 포도주 마시듯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러곤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깨어보니 파출소더라는 사연이었다. 방에서는 가끔 논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주제는 그가 그날 밤 과연 코냑만 마셨겠느냐 아니면 주부까지 신뢰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자신은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인 사람이라고들 했다. 부러진 칼로 불리는 절도범이 가장 불쌍한 젊은이였다. 지능지수가 정상에서 조금 떨어지는 젊은이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어느 섬이 고향인 그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서울로 왔다. 그러나 일자리는 얻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 어느 집 담을 넘었노라 했다. 담을 넘은 그는 부엌까지는 들어갔는데 차마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방으로 들어갈 방도가 없을까 궁리하다가 한 가지 꾀를 쓰게 됐다. 그는 부엌에서 연탄을 새로 갈아 넣고는 안방문을 조금 열었다. 찬장에서 부채를 하나 찾아내
새 연탄에서 나오는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채질을 했다. 방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으면 그때 들어가 마음껏 훔칠 요량으로 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빈 속에다 얼었던 몸으로 불 곁에 앉아 있으려니 졸음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부채를 든 채 꾸벅꾸벅 졸았으나 얼마 후에는 아예 잠이 들어버렸다. 밤중에 그 집 주부가 연탄불을 가하려고 부엌으로 나왔다가 질겁을 했다. 시커먼 남자가 부채를 손에 쥔 채 부뚜막 곁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남편을 깨우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다. 결국 잠들어 있던 그 자리에서 오랏줄에 묶여 경찰서를 거쳐 서대문 구치소까지 오게 되었다. 그의 죄명은 엄청나게도 집단 살인 미수에다 절도 미수였다. 연탄가스로 일가족을 몰살하려 했다 하여 그런 어마어마한 죄명이 붙은 것이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꾀를 써야지 머리 나쁜 사람이 꾀를 쓰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이상이 나와 같은 방에 살게 된 죄수들의 프로필이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놀란 점은 감옥 안에서도 빈부차가 심하다는 사실이었다. 감옥에서는 돈을 사용할 수 없기에 물물 교환이 성행했다. 치약, 비누, 미원 등이 화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방에서 부자는 치약을 자루에 가득 쌓아두고 있는 반면 어떤 죄수는 치약이 없어 손가락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또 한 죄수는 비누를 2박스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죄수는 비누가 없어 맹물에 빨래를 하고 있었다. 코딱지만한 방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처지에 돈 있는 죄수들은 끼니마다 불고기 사식을 들여다 먹는 반면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죄수들은 냄새만 맡고 지냈다. 그러니 자연히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된 다툼이 곧장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곤 했다. 부자 죄수가 불고기 정식을 시켜 먹고 있으면 냄새만 맡아야 하는 가난뱅이 죄수가 코를 실룩거리며 트집을 잡았다. 그 냄새 한번 지독히 피우고 있네 그려. 언 놈은 인삼 묻고 언 놈은 배추 뿌리 묻고 언 놈은 배 터져 죽고 언 놈은 굶어 죽고. 아니 왜? 억울해서 그려? 이 냄새가 좋은갑지? 좋거든 시켜 먹어. 누가 못 먹게 시리 막아놓았어? 아니 이 작자가 시방 누굴 약 올리는겨?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경각으로 차는가? 내가 지금 거금 들여 식사하고 계신디 니놈이 트집을 잡았으니 통 밥맛이 없다 이겨. 이 새끼야 아가리통이 돌아가야겠냐? 그 입으로 다시는 고기 반찬 못 씹도록 만들어 놓을까 보다. 하 그래 내 아가리 여기 있다. 네가 가져가 버려라. 이래서 주먹 다짐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워낙 좁은 방이라 싸움 말리는 내가 얻어맞기 일쑤였다. 2평이 못 되는 방이 마치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았다. 한국 사회에도 부익부 빈익빈, 즉 부자는 날로 부자가 돼가고 가난뱅이는 날로 더 가난해져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좁은 감방에서조차 빈부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 못내 답답했다. 나는 생각다 못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여러분, 우리 이 방에서 한번 멋진 정치를 해봅시다. 청와대에서도 못하고 장군들도 못하는 정치를 해봅시다. 예? 정치를 하자고요? 뭔 정치를 어떻게 하자는 거요? 공동체의 정치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 하죠. 부자들과 가난뱅이들 사이가 많이 벌어지면 거기서 불평등 사회가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중간에 고속도로가 닦이면 그리로 공산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방에서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공동체를 이뤄보자는 겁니다. 통장에 든 돈이고 치약이고 비누고 무엇이든 전부 공동의 소유로 하고 함께 쓰자는 겁니다. 그런 제안에 모두들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얼마 후 돈이 제일 많은 택시 아저씨가 심히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했다. 2012번, 당신 혹시 평양서 온 사람 아니요? 혹시 방공법 관계로 들어온 거 아니슈? 말하는 거이 퍽 수상하외다.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나는 평양서 온 사람도 아니고 물론 방공법에 걸려 들어온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활빈교회라는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그러니 사상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사든 무엇이든 그 말하는 것이 수상하외다. 언제 빨갱이들이 나 빨갱이요 하고 얼굴에 빨간 칠하고 다니는 거 봤소? 이 방에서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내가 간첩 신고하가시다. 간첩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만지 선생께서도 알고 있겠죠? 재산을 합하자니까 마음의 위협을 느낀 모양이었다. 나는 내 제안이 쉽사리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아님을 느끼고는 말했다. 여러분들은 내 제안이 얼른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구먼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자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맏형이고 제일 어린 분이 막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형제 한 가족이 돼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같이 굶는 겁니다. 지금은 치약 한 통 가지고도 서로 다투며 지내는데 그렇게 한 살림으로 합하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좋아하시네. 누가 예수쟁이 아니랄까봐 말 하나는 잘하는군. 정 그런 생각이면 당신 거나 먼저 내놓으시구려. 예수쟁이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다니까. 물론 제 것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내놓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구제하는 거고 이 방에 모두가 있는 것을 다 내놓고 하나로 합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구제와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제는 있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있는 편과 없는 편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열심히 설득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고 마음속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느끼고 다시 말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나 보군요. 아무리 좋은 일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나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는 이 방이 그런 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